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송환에 응할 수 없다고요. 특검은 진짜 건강이 안 좋은지 검진 내역을 확인해 본 뒤 문제가 없으면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 대치인 셈이죠. 실제 강제 구인에 나설지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구치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곳 서울구치소에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직까진 외부에서 수사팀 인력이 진입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밤 9시부터는 심야 조사가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건강상 문제로 특검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사팀은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건강검진 내역을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당장 내일 수사팀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단 재소환 의사를 밝히고 출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구치소로 인력을 보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제 구인이 이루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는 배제되고 포승줄도 사용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는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없는 집에서 개인 휴대전화 한 대도 압수했는데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변호인이 다급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 만입니다. 특검팀은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핸드폰 말고 갖고 온 거예요.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냥. 아니 저희는 그 수사 협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거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없었지만 특검팀은 변호인 입회하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내부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엔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VIP 경로설은 2023년 7월 해병 순직 사건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군 수뇌부 형사 조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차장은 경로설이 불거진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 처리 방향을 언급했는지 확인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향합니다. 지금 누가 들어왔나? 네, 들어가 있어.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5분 만에 의원 소집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20명 넘게 속속 의원실로 모여들어 특검 수사에 항의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하는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설인데 왜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냐는 겁니다. 임종득 의원은 대통령실 근무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야당 망신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당시 휴가 중이었는데도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건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구속영장을 내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습니다. 정치보복 영장 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법원이 이제는 야당 죽이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차별한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 남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이 기본적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수사할 거라는 불안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변호인단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영장을 발부받아 전화기 한 대 들고 나온 건 보여주기용 쇼라면서요. 유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내란 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VIP 경로설과 압수수색이 무슨 연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경로를 파면 이후 돌아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했겠냐, 경로에 증거가 어디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쇼 좀 그만하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영장을 자판기처럼 찍어준다, 황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도 가세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가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지금 와서 압수수색은 생뚱맞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놨는데 매우 파격적입니다.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단일 지도 체제로 하겠다. 그리고 현행 최고위원회의에는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민심회의로 영남당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두 번째 혁신안의 핵심은 당대표 권한 강화, 즉 단일 지도체제 채택입니다. 중앙당의 지도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얘기는 봉숭아학당은 이제 없다. 봉숭아학당 대신에 민심학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날만 새면 비대위 체제였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먼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중앙당무회의로 바꿉니다. 구성 또한 최고위원을 폐지하고 대신 수석대변인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꾸리는데 투표로 선출하는 최고위원과 달리 당대표에게 임명 권한을 줘 당대표 힘을 강화합니다. 대신 전국 민심회의를 신설해 주요 당 결정 사항은 이 회의에서 의결받아야 합니다. 17개 시도당 대표로 구성되는데 각 당원들이 직접 뽑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단체 공천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청취되는 민심을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전국의 민심을 청취하고 그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당의 구조,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 각 지역 대표들이 한 표씩 가지는 만큼 영남당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는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당 대표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 발상의 취지는 뭘까요? 자, 그럼 이번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데 어느 주자에게 유리해지는 걸까요?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집단 지도체제와 정반대로 당대표에게 확실하게 힘을 몰아주는 단일 지도체제를 꺼내든 혁신안.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비춰졌었던 이런 애매했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이제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쌓고 그리고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체제를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싸우다가 날새는 봉숭아 학당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시대가 바뀌어 리더십을 세워 빠르고 강한 정당으로 가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이 없는 비대위 체제인 만큼 지금만 할 수 있는 개혁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혁신위가 개혁의 정권을 위임받은 만큼 이를 받아들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느 후보가 유리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룰과 인적 쇄신안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사실 진짜 폭탄은 인적 청산이나 당대표 선거 룰이라며 전당대회에 출마할 후보들의 유불리는 그 두 가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남은 두 조각이 채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17개 장관 후보자 발표 후 무려 12일 동안 대통령이 고심한 결과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가운데 마지막 2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삼선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발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후 12일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은 당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집값 이슈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김 의원의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여권 관계자는 알아서 잘할 사람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만큼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사를 앉혔다는 평가입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 대표는 다양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 인터파크, 그리고 여행 플랫폼 대표로 일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 공보나 언론을 대응하는 문제까지 대정부 홍보까지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IT 플랫폼, 콘텐츠 산업을 모두 경험한 문화 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9명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장관 후보자들 얼굴들 보시고 있는데요. 이재명 내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두고 의원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명 장관 후보자의 출신 직업을 살펴보면 현역 의원이 8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실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더하면 현역만 12명입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은 기업인입니다. 네이버, 두산 등 4명이 포함돼 역대 정부와 비교해 많은 편입니다. 정통 관료 출신은 3명, 교수는 충남대 교수 출신 이진숙 장관 후보자 단 1명뿐입니다. 차관급에선 교수는 국토부 외교부 차관 2명입니다. 출신 학교가 다양한 것도 특징입니다. 19명 후보자의 출신 대학을 모아보면 12곳에 이릅니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을 넘겼던 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대목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합니다. 호남 출신 7명, 영남 6명, 수도권 출신이 3명이었습니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등 여성 장관 후보자는 총 5명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화력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갑질 의혹이 민심의 휘발성이 크고 현역 의원 낙마가 정부에 더 치명타라는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인 여가부 장관의 갑질의 여왕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고 태음방지법을 발의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갑질의 여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과거 법인카드 유용 논란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의 가당키나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본인의 정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나타난 것만 보면 억약부강이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역 의원은 청문회 통과가 쉽다는 등식을 깨면 정부에 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버틸수록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은 확고합니다. 한 명의 낙마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족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법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방위 방어에 나섰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본인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청문회까지 무조건 좀 다 보자. 대통령실도 인사청문회 TF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은 다 통과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서워가지고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점이 사적 검증까지 지나치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냈고요. 지도부 상당수가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관계자는 2기 내각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9명 오늘 다 발표가 됐어요. 이제는 이들이 다 살아남을지가 관심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낙마 0명, 이 도전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영화 생각나네요. 미션 임파서블. 한번 따져봤습니다. 2000년 청문회 도입 이후에 초대 내각에서 단 한 명의 낙마도 나오지 않은 사례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국무위원까지 확대된 게요. 노무현 정부 중반부인 2005년부터입니다. 따져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초기 내각 인사에서 모두 3명씩 낙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제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부동산 투기, 또 아들 병역 면제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한 사례가 있는데요. 새 정부 첫 내각 보면 거의 20명 가까이 한꺼번에 인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낙마 0명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의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건 아니죠. 여권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의혹은 아주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이죠. 지난 20년간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4명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모두 논문 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가 논란이 됐거든요. 이진숙 후보자 의혹은 과거랑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갑질의 경우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잖아요. 이해 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두 분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장 할 때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 투자해서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태양광 업체 운영하며 득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죠. 자,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낙마 0명을
도전하는 이유, 뭐 믿는 구석이 있겠죠? 제가 여당 의원들 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핵심을 말하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공격수인 국민의힘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 상임위 같은 경우는 또 증인 채택이 0명이에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당이 청문회 증인 신청 안 하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증인 채택 0명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데 뭔가 뉴 노멀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이제 뉴 노멀이 됐다 이건데요. 김민석 총리 청문회 사상 처음 증인과 참고인 없이 맹탕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습 효과가 생겼을까요? 다음 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줄줄이 진행이 되는데 상당수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시간 끄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 청문회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 후보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버티면 된다.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서요. 한번 살펴볼게요. 논문 표절이나 이해 충돌 의혹, 과거에도 단골로 논란이 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도덕성보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지율에서 얻은 자신감도 바탕이 됐는데요. 오늘 갤럽 조사 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3주째 60% 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아직은 버텨도 타격이 없다 이런 심리인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좀 예측해 볼까요? 정말 낙마 0명 최초로 도전하는 거 성공할까요? 여론의 향배가 중요합니다. 이 의혹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만약에 지지층 여론까지 등 돌린다면 무조건 버티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 정부도 첫 내각 구성 때 일부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이면 국민 여론을 달래고 또 나머지 후보자 지키는 차원에서 본보기로 이제 한두 명 자진 사퇴하는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불통이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어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다음 주 청문회에서 또 이 논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시작전권 환수.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전반적인 여건을 확인 중이라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탄약 확보 상황을 확인한 국정위원회가 이번엔 감시 정찰 능력도 점검했습니다. 감시 정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요.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을 총괄하는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그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전작권 환수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우리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국정위는 이곳에서 중앙방공통제소 MCRC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작전센터를 주로 돌아봤습니다. MCRC는 한미의 감시 자산을 이용해 비행물체를 탐지해 대응하고 KAMD 작전센터는 적의 미사일 위협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대응하는 곳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감시정찰 능력을 담당하는 곳 위주로 살펴봤다며 공군에서는 현재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정위는 합참으로부터 우리군의 전시 탄약 확보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동시에 감시정찰 능력도 확인한 겁니다. 추적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소위 전작권 전환에서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전작권을 당장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보강 여부가 향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지는 고민입니다. 그 이유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이라며 신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측은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첫 주재한 NSC 회의에서도 전자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전자권의 개념에 대해 보고받고 역사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전자권 환수를 관세 안보 패키지딜 카드로 꺼낼지는 고민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자권 환수를 관세 교환 대상으로 놓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카드로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전자권 환수 추진에 오히려 차질만 빚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카드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면 위에 올려놓고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국군으로 전환할 준비가 덜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자권 환수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의 합참 의장들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도 출격했는데요. 천안함 장병들을 함께 기리며 안보 협력에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망료장이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위해 방한했는데 세 나라의 합참의장이 한국에 모인 건 처음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은 1년 8개월 만, 일본 통합망료장의 방한은 15년 만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과 러북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3국의 연합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영내 안보 도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The DPRK and China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intent to move forward with their own agendas. 이번 회의에 맞춰 한미일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했는데 미 전략 폭격기 B-52H도 참가했습니다. B-52H를 우리 공군 KF-16과 일본 F-2 전투기가 호위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3국 합참의장들은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를 함께 추모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이 천안함 용사들을 함께 추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도발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요즘 같은 더위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기사 3명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극한 폭염에 한 택배업체에서만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 역삼동 일대를 담당하던 50대 택배기사가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업무 이후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기도 연천에선 택배기사가 귀가한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의심된다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긴급 폭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기후 재난이란 겁니다. 정부와 여당도 응답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폭염 휴식권을 다음 주부터 의무화한 겁니다. 이 대책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택배사들도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장뿌림입니다.
네,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선 철도 안전도 비상입니다. 햇볕에 달궈진 선로가 휘어지면 탈선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선 연신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지하철 레일에 햇볕이 내리쬐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레일 사이에서 살수 장치가 돌아가며 물을 뿜습니다. 현재 바깥 기온은 32도입니다. 레일도 햇볕을 받아 달궈졌는데요. 살수 기기로 물을 뿌려 선로가 휘지 않도록 열기를 식히는 작업 중입니다. 폭염 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겁니다. 레일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데 50도를 넘기면 휘기 시작하고 64도 이상에선 뒤틀림이 심해져 열차 운행 자체가 중단됩니다. 지금 몇 킬로마다 이렇게 좀 이게 연결 이음새가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이 돼서 이게 삐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덜컹거리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8도를 넘어선 지난 8일엔 경의중앙선에서 선로가 미세하게 휜 것 같다는 기관사의 신고로 열차 운행이 40분 넘게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폭염에 철로가 팽창하면서 대전 조차장역을 지나가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도 공사도 전국 457곳에 레일 온도가 48도를 넘으면 자동 가동되는 살수 장치를 설치해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표면에서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가깝기 때문인데요.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공원의 아스팔트.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온통 붉은색이 가득합니다. 지표면 온도를 재보니 55도를 넘습니다.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150cm 높이의 최고 온도는 45도로 지표면과 1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열에 태양의 복사열까지 더해져 아스팔트가 뜨거워지고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체감 온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서 찜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디가 더웠어요? 다리 부분이 너무 더웠어요. 발이 너무 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린이집 등하원 할 때도 보면은 열기가 땅에서 많이 올라와갖고 많이 더워해갖고 지표면이 고체 형태로 열을 받는 형태가 더욱 높기 때문에 지표에서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복사열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어린이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강렬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 착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단순히 어두운 걸 썼다간 오히려 자외선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로 내리쬐는 떼약볕에 선글라스를 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능보다 디자인 위주로 고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매장에 가서 제가 원하는 뭐가 디자인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사서 끼는 편이에요. 이왕 눈 가릴 거 그리고 이런 날씨에 좀 쓸 수 있으니까 이쁜 거 써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가는 각막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동공은 카메라 조리개처럼 안구에 유입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어두우면 커지고 밝으면 작아집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짙은색 선글라스는 오히려 동공을 커지게 해 자외선 노출도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쓴 상태보다 선글라스를 낀 경우에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이거나 UV 400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기재가 안 돼 있을 때 이때는 안경원에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 테스트기가 있어요. 이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지수를 확인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삼천포 앞바다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흘간 1,800척 넘는 낚시배가 몰린 건데요. 금어기가 끝나 제철을 맞은 돌문어 때문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다의 낚싯배와 어선이 한가득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들이 연신 바다를 응시합니다. 기다린 끝에 커다란 문어가 꿈틀대며 올라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제부터 돌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삼천포 대교 인근 바다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데 이때쯤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본격적인 돌문어 낚시가 시작됩니다. 문어 금어기가 풀리면서 사천 삼천포 앞바다에는 사흘 만에 1,800척이 넘는 배들이 몰렸습니다. 평일 1,000여 명, 주말엔 2,000명 넘는 낚시꾼들이 몰리는 탓에 낚싯배 예약도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 위에 서울 윗지방 다른 타 지역까지 이제 금어기 풀린다니까 너나 나나 다 같이 이제 내려오는. 삼천포 돌문어는 색이 유난히 붉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어서 지금 많이 찾아요. 그냥 일반인들도 찾고 낚시꾼들도 찾고 돌문어 자체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오는 9월까지 제철인 돌문어 잡이에 낚시 업계는 물론 식당과 주유소 같은 지역 상권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4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했습니다. 바로 직전 그곳을 지나던 행인은 가까스로 화를 피했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서 있는 주차장. 택시가 벼랑간 속도를 내며 외벽을 뚫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택시는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부서진 파편들이 사방에 휘날립니다. 바로 직전 이곳을 지나간 행인은 가까스로 화를 면합니다. 상가 건물 4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추락한 건 오후 3시 25분쯤입니다. 번개 치듯이 꽝꽝 소리가 나서 뭐지 하고 순간 앞을 봤는데 차가 딱 떨어지는 거 봤어요. 뒤집어지고 파편도 날리고. 택시가 크게 부서지고 60대 택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차량엔 동순자가 없었고 행인이나 다른 차량 등 2차 피해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우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했는데 아니고 커브 돌면서 운전 미숙이야.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주차장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어젯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서 차량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남성이 차를 세우고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흰색 반소매 옷을 입은 여성이 차량 운전석에 탑니다. 잠시 뒤 여성이 탄 차량은 지나가던 승용차와 식당 벽면을 들이받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놀라서 바깥을 쳐다보고 행인들은 차량이 멈추지 않자 놀라 대피합니다. 차량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말뚝과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어젯밤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남자친구의 차량을 몰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이 처음 들이받은 지점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가판대와 타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파가 많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가 그냥 오른쪽을 치고 그냥 튀어나갔더라고. 누가 옆에 있으면 저랑 맞았지 뭐.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주인 남자친구는 여성이 운전할 줄 몰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인형을 불태우고 있죠. 이유는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본뜬 인형과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자 성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 사건을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하며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자 브라질 시민들은 브라질은 브라질인의 것이다. 트럼프는 브라질을 통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Os Estados Unidos é país imperialista e acho que, enfim, comanda o mundo inteiro.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50% 관세율로 보복할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노력부터 시도하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차량이 돌팔 매질을 당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농장을 급습한 연방 공무원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자 시위대가 거세게 저항한 겁니다. 단속 요원들은 최루탄까지 터뜨렸습니다. They started throwing pepper balls, tear gas, smoke, everything. They know that we're going to push back against it. 지난 4일 미국 의회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국빈 만찬장에서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 비에게 윙크를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금장마차를 타고 윈저궁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흘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은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의 의자를 빼주고는 참석자들이 술잔을 들어 건배하는 순간 미들턴에 윙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마크롱의 음탕한 윙크는 영국과 왕족에 대한 무례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지난 5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마크롱이 영부인 브리제트 여사에게 얼굴을 맞은 일화가 다시 거론되며 영부인에게 또 한 대 맞겠다는 조롱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만나 손등에 입을 맞춘 것도 왕실을 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프랑스식 편안함의 표현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마크롱은 만찬장에서 프랑스 요리를 극찬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도 윙크를 보냈습니다. Just as we find it impossible to bake a baguette quite as well as those your artisans make in France. 마크롱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윙크를 했고 8년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윙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영국 배우 제인 버킨과 에르메스가 협업해 제작한 버킨백. 워낙 인기가 많아 돈이 있어도 당장 사기는 어렵죠. 이 제인 버킨이 직접 들었던 버킨백, 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유리 진열장 안으로 보이는 검은색 가죽 가방. 영국 배우 제인 버킨이 실제 사용했던 에르메스의 원조 버킨백입니다. 1985년 에르메스와 버킨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가방이 현지 시각 어제 프랑스 파리 소더비 경매장에 경매품으로 출품됐습니다. 약 16억 원으로 시작한 경매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우리 돈으로 약 137억 원에 팔렸는데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출신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거대한 지하터널 주변에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하수처리 시설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지하 약 120m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7명이 갇히자 근처에 있던 동료 4명이 구조를 위해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약 5m, 아파트 2층 높이의 흙더미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올라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What started out as a very frightening evening. I know when we raced down here, I was so concerned that we were going to find tragedy. Instead, what we found was victory. 현장 관계자는 굴착 작업 도중 흙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인데요. 이 북한에서 처음 태어난 5 쌍둥이가 큰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북한답습니다. 아이 이름 앞글자 이으면 충성다하리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북한에서 처음 태어난 5 쌍둥이는 지난달 건강하게 평양산원에서 퇴원했습니다. 5 쌍둥이는 첫째와 셋째, 5째는 딸이고 둘째와 넷째는 아들입니다. 5 아이의 이름은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입니다. 앞글자를 이으면 충성다하리가 됩니다. 5 쌍둥이 임신으로 확진된 즉시 산모는 평양산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복받은 시대에 당에서 복원 혁명의 원년으로 정해진 뜻깊은 해에 태어난 5 쌍둥이와 산모를 소생시키기 위한 산원 의료 집단의 노력 속에 북한도 현재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0년대 출산율 2명대가 무너진 이후 현재 1.79명까지 낮아진 상황. 이에 북한은 다둥이 가족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을 뿐인데 용광의 대장으로 불러주시고 대를 두고 기리전할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으니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살림집 제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북한도 저출생 문제 극복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네, 영올드, 젊게 사는 신중년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젊어 보이는 영올드, 중장년층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그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새하얀 정장 차림을 하고 한껏 포즈를 취합니다. 알록달록 드레스를 입고 우아함과 여유로움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저 몇 살로 보이나요? 54세, 72년생이요. 저 65세입니다. 83세예요.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청년 못지않은 열정과 패션에 특유의 편안함은 시니어 모델들만의 특권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요. 건강하지 못했는데 이걸 하면서 한 10kg도 빼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타이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나가면 친구냐고 가끔 물어봐요. 영 올드, 나이보다 젊게 살고 젊어 보이는 5070 중장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패션쇼 등 대외 활동도 즐기는데요. 실제 소비 성향으로도 드러납니다. 최근 2년간 60세 이상 소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서 미용실과 성형외과 등의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 이들은 안정적인 구매력으로 핵심 소비층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일명 힙한 시니어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인기입니다. 자신만의 영 올드 코디 방법과 식사법과 일상을 젊은 층과도 공유합니다. 이에 패션업계들은 시니어 전용 스타일 가이드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금융권에서는 전용 라운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산 그리고 소비 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집중적으로 이런 시니어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나 상품 등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이로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영 올드 세대,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저는 1일 1팩,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더위에 무시무시한 기세에도 우리 특수부대들의 기세는 더 뜨겁습니다. 폭염과 거친 파도를 뚫고 적진에 침투하는 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특전사 대원들이 검은 베레모를 부르며 힘차게 달립니다. 찜통 더위와 격한 운동에 몸이 땀으로 반짝이지만 지칠 줄 모르는 듯 차력에 가까운 체력 단련을 이어갑니다. 수중 호흡 장비를 찬 선발대는 은밀하게 물속을 통해 해안가에 접근하고 바다 위에 있던 본대는 복원된 민간 선박에서 고무보트를 내린 뒤 파도를 가르며 해안가에 접근합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보트에 바짝 엎드린 채 조용히 노를 저으며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미군 특전사 귀성부대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4박 5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실시한 해상 침투 훈련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특전대원으로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최고 36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졌지만 군은 응급요원을 대기시키는 등 안전한 상황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1,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290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했지만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도 오를 것 같아가지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제일 큰 게 인건비니까는 5명 쓰고 있다가 지금 2명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우리대로 괴롭고 구직자들도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더 못 구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두 사람 이름이 같군요. 네. 근데 이진숙 전성시대예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바로 이진숙입니다.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야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교육부 수장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네. 제자 논문을 표절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갑질한 거죠, 결론은.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을 이야기하고 허위의 말을 하면서 혼란을 야기했잖아요. 이진숙 전성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다른 이진숙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이진숙 후보자도 또 이진숙 위원장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시겠다라는 5인 완전체로 구성이 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두 이진숙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심사에서 외부에서 각종 공격 받으니 변호인도 새로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 국무위원들도 이미 등 돌렸다고 호소했다는데요. 탄핵되자 주변 사람은 떠나는 상황, 측근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원래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안 오잖아요. 이게 세상 인심이 좀 그런 점이 있죠. 세상 인심 원래 그런 걸 몰랐을까요? 그래도 뭐 김홍일, 김계리 등 변호인단 있잖아요. 네, 물론 있죠. 그제 영장심사에도 7명이 참여했고 형사재판도 10명 넘게 선임계를 냈고요. 하지만 워낙 받는 수사가 다양하잖아요. 특검 수사는 이제 시작이고 사건 기록도 수만 페이지. 윤 전 대통령 측근은 실무 맡을 변호인이 부족하다면서 수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이름 올리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강도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요. 네, 체중이 크게 줄고 또 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심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 탓하는 대통령의 측근 말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지켜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 명밖에 변호인이 없다.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고립무원 처지를 호소하며 동정심 유발한다는 거죠. 자, 주제 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출마 검토하는 3명인데 전사가 되자 그래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하나같이 쇄신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서로 말하는 쇄신이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은 이게 쇄신이라고요. 107명을 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투사로 만드는 것이 인적 쇄신이다. 좀 씩씩하게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또 다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장을 옮길 것입니다.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당원과 국민과 함께. 그러니까 야당과 싸우고 우리는 뭉치는 게 쇄신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친한계는 그건 쇄신이 아니라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 간제로 몰려갔던 분들은 자격이 있느냐,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청산에 있어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쪽은 뭉쳐 싸우자, 한쪽은 과거 청산하자. 누가 쇄신의 적임자가 될까요? 네, 오늘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보수 논객과 다시 만났어요. 네, 조갑재, 정규재 대표 두 사람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끝나고 한번 보자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상봉이군요. 네, 두 사람 당부도 전했는데요. 정 대표는 투자 환경 좋게 해달라, 조 대표는 한자 교육 강화해달라고요. 또 평양 무인기 수사는 무리한 거라는 쓴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 전에도 대통령, 정규재 대표 대담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두 사람의 첫 만남이기도 했죠. 쓴소리 정도가 아니고 아픈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정확한 지적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출연을 한번 해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네, 그걸 한번. 대통령실은 오늘 국민 통합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도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자주 만나 듣는 통합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빈 공간을 노린 신유빈의 드라이브가 상대 테이블에 정확히 꽂힙니다. 한국 탁구 인종훈 신유빈조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미국 스매시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대만조에 1, 2게임을 내주고도 내리 3게임을 따내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제 인종훈 신유빈조는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자동차 위에 테니스 스타들이 올라섰습니다. 영국의 제이미 머리와 호주의 로라 롭슨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46km로 나란히 달리는 두 대의 차 위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랠리는 무려 101번. 머리와 롭슨은 차 위에서의 가장 긴 랠리와 가장 빠른 속도로 기네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A였습니다. 잠시 신호등을 기다릴 때도 그늘을 찾게 됩니다. 강한 햇볕 때문인데요. 서쪽과 내륙은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도 한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지만 최대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지난밤 12일 만에 열대야를 벗어났는데요. 오늘 밤도 24도로 열대야가 쉬어갑니다. 다만 그 밖에 서쪽과 제주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전주 35도, 강릉 29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주말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열을 가두고 있던 고기압이 흩어지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건조한 동풍이 다습한 서풍으로 바뀌어 습도가 높아지고요. 주춤했던 동쪽의 더위가 다시 심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와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립니다. 다음 주 중반 수도권에도 비 예보 있고요. 더위도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채널A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확인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된 내용을 거론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